한동훈 후보가 끝내 쫓아가기는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에 있어서는 그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고 부르면서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대놓고 주장하면서 네. 한덕수 표를 다 흡수한 것이 당심에서는 그 차이를 많이 벌렸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다만 여론조사에서는 그 한동훈 후보가 좀 되게 선방할 것이다, 선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적거든요. 그것은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본인은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과의 절연을 주장하면서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여론조사라서 국민의힘과 이제 중도 무당층이 대상이었는데 그 이제 온건 보수층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른 후보와의 그 차별성을 두지 않았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그런 여론과는 별개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비토의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런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탄핵강을 여전히 넘지 못했다라는 한계를 이제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압도적인 국민들이 파면은 정당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그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는 것은 그런 민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당에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만 대변한 후보 아니냐라는 저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정강훈 목사와의 친소 관계가 대단히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집회에도 자주 갔었고 또 그 자유통일당도 같이 창당한 장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통일당의 그 당원이었던 사람을 그 이제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서 사과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갑자기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수 후보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결국은 민심과는 전혀 역행되는 후보인데, 물론 이제 단일화가 또 하나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 나간다고 전제했을 때에는 그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그 대선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현적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향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소위 친윤 의원들로 중심이 된 당권파들이 대선의 승리보다는 그 이후에 당권을 노리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거 단일화 과정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또 그냥 근거 없는 내용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추가 발언 있으시죠? 예, 근데 지금 그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김문수 후보가 그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는 교단에서도 추출당한 바도 있고 누가 봐도 극우적인 주장들을 하는 분이라는 건 다들 아는 것인데, 그분과 같이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같이 창당한 것하고 이번에 윤석열의 이현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 파괴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헌정수 세력들이 연대하는 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평가하는 거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문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압도적인 국민들이 파면을 정당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당선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언이나 뭐 사과 반성이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답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민심과는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덕수 그 후보와의 또 단일화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도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같이 그런 그 내란 제2인자다. 뭐 윤석열 정권에서의 총리를 지낸 사람이란 거에 대한 한계들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이야기 중에 한덕수 후보의 중도하차 가능성,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제 그 단일화 과정 중에 있는데 단일화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김문수
단일화에 대한 키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사실 5월 3일 날 후보 확정된 다음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만큼 예.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단일화 압박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당하고 벌써 이제 불협화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거를 이제 봉합하게서 오늘 이제 의총을 8시에 이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되지 않을 수도 무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1일을 예. 넘겨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한덕수 후보가 과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중도하차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네, 자, 김현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단일화는 되리라고 보십니까? 앞서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어렵다고 봤는데요. 저도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보면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공당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과정들이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경선하는 과정에 국민의당 지도부가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라고 하면서 단일화를 먼저 막 언론에 대고 막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5월 2일 날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5월 2일 날. 5월 2일은 아시겠지만 그 대선 후보 확정되기 하루 전날이에요. 여론조사 기간이었어요. 5월 예. 1, 2 이틀간이. 근데 5월 2일 날 그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는데 친윤 의원들이 또 대거 참석을 해요. 그 이거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친윤 의원들은 전부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예. 만들려고 하는 뭔가의 기획이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게 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서 보니까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모든 층에서 다 예. 앞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유보층이 한 48.2% 정도 돼서 향후에 뭐 이제 그때는 이게 5월 2일까지였으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는 다시 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일월미터 조사로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1+1은 2의 후보가 아니라 1 곱하기 1은 1의 후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되더라도 예.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현주 비상계엄이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 두둔하는 동조하는 그런 후보들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알겠습니다. 되든 간에 예. 본선에서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차별성은 없어 보인다. 의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당위적으로 말고 그냥 실제로 일어날 일로요. 단일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알게 되고요. 참여 여부만요. 김현정 의원께 여쭤봅니다. 네, 저는 이준석 후보는 참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낙연 전 총리는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랑 단일화가 좀 명분인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되었으면 아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그 명분 없이 탄핵에 동조하고 있는 후보와의 단일화는 본인이 이번에 어차피 당선되기보다는 자기의 체급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한 출마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낙연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반 이재명에 대한 분노가 너무 강하게 갖고 계신 분이라서 먼저 이제 한덕수 후보를 만나자고 한 것도 봐서는 그 생각이 본인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한동훈 전 후보는 상당히 탄핵 찬반과 관련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실제 대선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측하건대는요. 저는 본인이 지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애둘러 이제 고사한 거라고 보고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선대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면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탄핵에 찬성했던 그거에 대한 명분을 줘야 되는데 전혀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과 반성 요구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또 하지도 않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한동훈 후보가 장래 자기도 정치를 계속 지향할 것이라면 그렇게 명분 없이 들어가면 차후에 자기가 할 그 이야기거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5일날 보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당원 가입 독려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예. 봐서는 그 대선 이후에도 당권에 도전할 그럴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하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선고에 대해서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관의 양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정말 빛의 속도로 그 초고속 졸속 판결을 했다라고 저희는 이제 규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뭐 이렇게 그 재판부 소부에 배당하기 전에 전원 합의체 지정을 했다든지 두 번 심리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부임한 이후로 공시선거법 관련된 판결이 세 차례 있었는데 다 3달 이상 걸렸습니다. 이 9일 만에 했다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이거는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받기에는 저희는 해석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5월 1일 날 그 판결을 한 이후에 하루 만에 파기환송 고법을 한 것도 그날 또 바로 재판부 그 지정하고 첫 기일까지도 빛의 속도로 다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대통령 후보로 등록이 되면 오히려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국민 주권을 강화시키는 그 유권자의 선택을 강화시키는 그걸 법치보다는 민주주의를 우선하는 시간으로의 그런 취지의 입법 취지도 있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6월 3일 정상적인 통상적인 그 절차로 하지 않고 오히려 1심에서 유죄나고 2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오히려 더 심리를 더 충분하게 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해도 네. 그럴 그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하필이면 또 10대 2로 갈렸는데 10명의 그 대법관들이 전부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또 조희대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오랜 뭐 그 친구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들까지 엮여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결국 그 거대한 그런 그 음모 아니냐, 음모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냐 아니냐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통상적인 절차를 지켜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현정 의원 말씀하시고 조기현 부위원장까지 말씀하시고 또 반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선고 기일이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왜 느리냐에 대한 것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선고를 늦게 했다고 지적한 것은 저희가 그 전에 보면 그 국민의힘이나 그 보수 언론에서 주장했던 것은 선입선출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빨리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위반하면서까지도 계속 지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도 또는 많이 회자됐던 것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선고 이후에 그리고 4월 2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었고 실제로 4월 4일 날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5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지체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비판들을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대법원의 이 판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례적으로 전혀 있지 않은 그 속도와 절차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뭐 판결을 한 내용 결과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자체가 지금 훼손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9일 만에 대법원 선고는 매우 이례적이다고 인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법학자들을 하고 그리고 법원 공무원들, 법원 내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실제로 현직에 있는 판사들조차도 이건 사법부의 신뢰를 대단히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뭐 파기환송된 것은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고법에서라도 그럼 통상적인 절차 이거를 준수해라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도 덧붙여 드리는 거고요. 아까 633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633 원칙은 그 당선자들의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당선된 사람이 계속해서 오랫동안에 그 직위에 계속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낙선자에 대해서는 사실 낙선자를 옥죄는 방식으로 633 원칙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634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너무 빠르잖아요. 6월 28일인가가 3개월인데 5월 1일 날 했단 말이죠. 그럼 왜 그 오비 일학이라고 왜 그런 것을 대법원에서 했을까라고 알겠습니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 그 판례 그 법리가 2020년도에 바로 대법원에서 이번에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이 했던 그 판례를 원용한 거예요. 그 2020년도에 전원합의체 판결의 그 판례와 법리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판결을 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가 봤을 때에는 결국은 6월 3일에 있는 대선 이전에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김현정 의원 조금 의견 네. 주제를 좁혀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는 정자도로 하는 내용인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면 이런 입법을 왜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입법을 내겠습니까? 지금 너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헌법학계에서는 다수설이고 통설이기도 합니다. 이미 그 대통령의 이제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246조에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제기는 이제 그 공소 제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행한다는 재판의 진행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미 그렇게 해석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비성장적으로 또 해석해서 또 저렇게 할까봐 저희가 그거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안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는 죄를 지면 처벌받으면 안 됩니까라는 것은 대단히 그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거꾸로 국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국민들이 다 생방송으로 이렇게 녹취까지 듣기도 했는 그런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한번 하지 않는 그런 그 윤석열 정치검찰의 그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는 것들도 오히려 더 그쪽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